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음악 관련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어떤 질문인데요? 한쪽에서는 AI가 만든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다른 쪽에선 막 50년 전 펑크 앨범 기념반이 불티나게 팔리고 심지어 스포티파이는 제 음악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0살은 많다고 알려주고요. 아, 그거 저도 해봤는데 이걸 다 보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가 음악의 황금기를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끝없이 과거를 되풀이하는 거대한 루프에 갇힌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그 핵심을 한번 파고 들어보죠.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음악 시장이 딱 그 두 개의 힘이 충돌하는 지점 같거든요. 하나는 스트리밍이랑 AI가 이끄는 미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과거의 힘이죠. 밀어내고 또 끌어당기고. 맞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 그 안에서 아티스트랑 우리 같은 청취자들은 어디쯤 서 있는 건지 얘기해볼 아주 좋은 기회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다들 공감할 만한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그 과거의 힘. 스포티파이 연말 결산, 그 랩 기능 다들 해보셨을 텐데 올해 특히 청취 연령이라는 게 화제였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노래들의 발매 연도를 분석해서 제 음악 취향의 나이를 알려주는 건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왔는데요? 제 취향은 이미 40대 중반을 훌쩍 넘었더라고요. 하하,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심리학의 회상절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회상절정요? 네,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아주 강렬하게 들었던 음악을 평생 좋아하게 되는 현상인데요. 근데 재미있는 건 스트리밍 시대에는 이 현상이 막 전 세대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젊은 세대한테도요? 그렇죠. 젊은 세대도 알고리즘으로 70년대 펑크나 80년대 신스팝을 너무 쉽게 접하고 그걸 그냥 새로운 음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순수한 발견의 즐거움일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과거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어쩌면 우리는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라 듣게끔 유도된 음악을 듣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 둘 다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과거 음악 카탈로그의 가치가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게 결국 돈이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패티 스미스의 데뷔 앨범 호스가 50주년 기념반으로 재발매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미공개 데모 트랙까지 넣어서요. 그 앨범이 당시엔 어느 정도였나요? 빌보드 47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 의회 도서관에 보관될 정도의 문화유산이 됐잖아요. 와... 이건 단순한 추억팔이가 아니라 과거의 유산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자산이 됐다는 신호예요. 자산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보내주신 자료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트러스트 레코드 얘기가 딱 생각나네요. 아, 네. 그거 정말 재밌죠. 보통 이런 카탈로그 거래는 밥 딜런이나 브루스 스프링스틴 이런 거장들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80년대 하드코어 펑크라니 거의 정반대에 있는 음악인데 여기서 사업 기회를 봤다는 게 신기해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설립자인 맷 핑커스가 월스트리트 금융 전문가 출신이거든요. 아, 금융 전문가요? 네. 그는 80년대 펑크씬의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당시 밴드들은 그 DIY 정신으로 음반을 내고 영세한 레이블이랑 엉성하게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어요. 계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군요. 그렇죠. 레이블이 사라지면 저작권도 그냥 공중분해돼서 명반들이 스트리밍 시대에 유통도 못 되고 유튜브의 저음질 파일로만 떠돌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흩어져서 잠자고 있던 권리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현재 시장에 맞게 되살리는 거군요. 그걸 넘어서는 거죠. 월스트리트 경험을 살려서 이 잊힌 사탈로그들을 하나의 금융자산처럼 패키징하는 거예요. 금융 자산처럼요. 네, 잠재 가치를 평가하고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유통망에 올려서 수익을 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거죠. 이건 음악에 대한 애정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아주 전문적인 금융기법이 필요한 일이에요. 와, 펑크의 반항 정신이랑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금융 기법의 결합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흥미롭네요. 그렇죠. 잊힌 예술을 보존한다는 명분도 있고 확실한 사업 모델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우리가 너무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새로운 걸 만들어낼 힘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정확히 그 문제를 지적하는 책이 있죠. W. 데이빗 막스의 블랭크 스페이스요. 블랭크 스페이스? 공백이요. 네.
그는 1990년대 너바나 이후로 서구 문화에 더 이상 순수한 의미의 스타일 혁신이 멈췄다고 주장해요. 디지털 혁명으로 모든 시대의 음악을 동시에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한 시대를 정의하는 뚜렷한 스타일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현재 속에 갇혀버렸다는 거죠. 영원한 현재? 꽤나 도발적인 주장이에요. 듣고 보니 좀 섬뜩한데요. 모든 걸 들을 수 있게 되자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새로워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블루스의 전설, 로버트 존슨의 삶을 다룬 오페라, 더 델타 킹의 블루스 같은 건 완전히 새로운 시도 아닌가요? 아, 네. 그 오페라에게. 작곡가 데이미언 게터가 클래식 악기로 블루스 기타 소리를 흉내내는 대신 아예 실내 악단에 블루스 악기를 포함시켜서 전에 없던 사운드를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좋은 반론이에요. 그런 시도들이 바로 그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오페라라는 가장 고전적인 장르가 블루스라는 대중음악의 뿌리를 껴안으면서 새로운 관객을 찾아 나서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또 브루클린의 싱어송라이터 네이트 에이모스가 This is 로랄라이라는 이름으로 낸 앨범 홀로보이도 아주 흥미로워요. 그 앨범은 어떤 점이요? 지난 12년 동안 밴드캠프에 흩어 뿌리듯이 발표했던 60여 개 작업물 중에서 딱 10곡을 골라 새로 녹음한 앨범이거든요. 아, 그럼 단순한 베스트 앨범과는 좀 다른 개념이겠네요. 맞아요. 자신의 과거 작업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재료로 보고 거기서 새로운 의미랑 서사를 큐레이팅해서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것도 일종의 새로운 창작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과거의 유산을 재발견하는 거랑 자기 자신의 과거를 재료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건 결이 다르죠. 디지털 시대에는 창작의 행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과연 너바나처럼 한 시대를 정의할 만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질문은 여전히 남는 거죠. 아, AI 드디어 나왔네요. 과연 AI가 이 공백을 메울 새로운 창조의 도구가 될까요? 아니면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영원한 현재를 더 공고히 하는 기계가 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음악 산업 전체가 맞닥뜨린 가장 큰 딜레마죠. 한편에서는 텔리샤 존스라는 아티스트가 엑시니아 모넷이라는 AI 아바타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100만 달러가 넘는 기억을 따내요. 100만 달러요? 와. AI 음악 생성 플랫폼 수노의 기업 가치는 24억 달러를 넘어가고요. 창작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소니, 유니버설 같은 거대 음반사들이 저작권 침해로 AI 기업들을 고소하고 있죠. 그렇죠. AI가 학습한 수많은 데이터 안에 자신들의 음악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윤리와 보상의 문제로 넘어가네요. 맞습니다. AI가 만든 음악이 과연 창작인가? AI를 훈련시킨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앞으로 10년의 음악 산업을 결정할 거예요. 그 공백을 AI가 끝없는 자기 복제로 채워버릴지 아니면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의 시대를 열어줄지 우리는 딱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고요. 창작의 가치에 대한 질문은 결국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최근 미국에서 있었던 사브리나 카펜터 사건만 봐도 그렇잖아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그러니까 IC가 이민자 추방 홍보 영상에 카펜터의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네, 카펜터가 직접 악랄하고 역겹다고 비난했고 그러자 백악관 대변인이 카펜터의 앨범 제목을 인용해서 맞받아치는 일까지 벌어졌죠. 와, 정부 기관이랑 팝스타가 소셜미디어에서 직접 싸운 거네요. 그렇죠. 과거에도 롤링스톤스가 트럼프 캠프에 경고한 것처럼 특정 정치인이 자기 노래 쓰는 걸 반대한 적은 많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부 기관과 팝스타가 소셜미디어에서 직접 설전을 벌이는 건 굉장히 현대적인 현상이에요. 음악이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 상징이자 메시지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근데 이런 소셜미디어상의 공방은 굉장히 빠르고 휘발적이잖아요. 반면에 음악이 가진 힘은 훨씬 더 길고 깊게 남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지 거신의 오페라 포기 앤 베스에 나오는 아리아 서머타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년도도 된 노래죠. 아, 서머타임. 네, 유대인 작곡가랑 백인 시인이 흑인 공동체의 삶을 그렸다는 점에서 발표 당시부터 인종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노래는 빌리 홀리데이부터 마일스 데이비스까지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통해 재해석되면서 모든 논쟁을 뛰어넘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 중 하나가 됐죠. 최근에 세상을 떠난 레게의 전설 지미 클리프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아, 그렇죠.
그가 영화 더 하더 데이컴을 통해 들려준 음악은 단순히 자메이카라는 작은 섬나라의 노래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가난과 사회적 모순에 저항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되었고 밥 말리에게도 길을 열어주었죠. 한 사람의 음악이 한 국가의 정체성이 되고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사브리나 카펜터의 사례가 음악의 현대적 영향력을 보여준다면 거슈린이나 지미 클리프는 음악이 시대를 초월해 갖는 역사적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 힘의 본질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고 창작의 의미가 흔들리고 사회적 메시지가 넘쳐나는 지금. 우리는 음악의 황금기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혼돈의 시대에 있는 걸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죠. 과거의 모든 유산을 손 안에서 즐길 수 있고 AI라는 새로운 도구까지 손에 쥔 시대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선택지와 너무 많은 목소리 속에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길을 잃기 쉬운 시대이기도 해요. 그렇네요. 결국 창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음악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셈이에요.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AI가 이론상 무한한 음악을 만들고 스트리밍으로 인류 역사의 모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무한한 선택지 속에서 당신에게 가치 있는 음악이란 무엇인가요? 한 곡의 노래를 당신에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노래의 멜로디인가요? 가사인가요? 아니면 그 노래와 얽힌 당신의 시간과 기억인가요?